입니다.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시장론은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시장을 두 개로 구분해야 되겠죠.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특징들이 어떻게 있는지. 두 번째는 시장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 범위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전체 시장, 부분 시장, 개별 시장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부분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들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 시장을요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구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상인을 얻고 어떻게 하면 초과인을 얻지 이 부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효율적 시장과는 완전히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과연 어떤 시장인지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긴 한데 그래도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 빨리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과현상과 주거분리 요거는 최근에는 좀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과현상과 주거분리도 4월 5일날 있었던 감정평가사 부동산 언론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내용까지도 엮어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 힘차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을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구분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다수가 존재를 하고요. 판매되는 상품이 똑같습니다. 동질. 진입과 태거가 자유롭습니다. 들락날락 쉬워요. 그리고 완전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는 이것을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도 완전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특성을 좀 더 가지고 있느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요 무수히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질적인 제품을 똑같은 가격으로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과 초과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상 이유는 존재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완전과 강성은 뭐 없고 뭐 없지만 정보 비용과 초과인은 없지만 정상 이유까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정상 이유는 존재를 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세 가지 효율적 시장 중 어떤 시장이 가장 흡사합니까? 그러면 강성효율적 시장이 가장 흡사하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완전과 강성은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 없어요. 초과 이윤 없어요. 정상 이윤 있어요.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은 없지만 정상 이윤은 존재를 하는 시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불완전한 경쟁 시장은 뒤집으시면 돼요. 판매자와 구매자는 소수입니다. 판매되는 물건은 이질적입니다. 진입과 태거는 곤란합니다. 정보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 경쟁 시장 완벽하게 정리하셨다가 뒤집으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근데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해요. 독점 시장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면 불완전해요.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개별성 때문이에요. 개별성 때문에 토지 시장에는 대체가 안 돼요. 다른 물건이거든요. 이질적인 물건이라서.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도 않고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불완전한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배우시는 이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몇 가지 소개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그 시장 실패라는 걸 배우시게 되거든요. 뭐 시장 실패가 뭔지는 좀 알려드릴게요.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이 실패했다 그래요. 시장이 뭐를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상황. 혹시 정부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면 무슨 실패인가요? 그러면 정부 실패입니다. 주어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면 시장 실패. 정부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면 정부 실패인데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 원인이 한 4가지쯤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거든요. 시장 실패 원인 첫 번째 원인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불완전 경쟁일 때 시장이 실패해요. 그래서 판매자 구매자가 소수고 판매되는 물건이 이질적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질적이고 다수일 때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아요. 두 번째 외부 효과가 시장을 실패시켜요.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세 번째가 공공재와 무임승차 문제가 시장을 실패시켜요. 네 번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적게 알고 있는 구조를 정보의 비대칭이라 그래요. 정보가 대칭적일 때는 절대로 시장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비대칭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오늘은 이거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이것만 공부를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경쟁일 때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경쟁일 때 시장이 실패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니고 요놈 불완전한 경쟁이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수일 때, 판매되는 물건이 이질적일 때, 이렇게 시험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재화가 동질적일 때요, 완전 경쟁일 때요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때 X가 되는 겁니다. 완전 경쟁 구조, 재화가 동질적이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무수히 많은 다수일 때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불완전 경제, 판매자 구매자 소수일 때 시장이 실패하고 이질적일 때 시장이 실패한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것도 좀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요 원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럼 제가 두 번째로 그리고 있는 요 원이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방금 배워서 알겠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 안에는 독점 시장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 있어요. 색깔을 살짝 바꿀게요. 색깔을 살짝 바꿔서 제가 요거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시장 보이십니까? 요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구조로 좀 기억하시면 좋냐면 완전은 할당에 속해 있는 구조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할당이 완전을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하면 누가 누구에 속해 있어요? 완전히 할당에 속해 있죠. 누가 누구를 포함한가요? 할당이 완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완전은 무조건 할당인가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인가요? 예,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에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입니다.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에요. 근데 할당이 싹 다 완전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지만 할당이 싹 다 완전인 건 아니고요. 불완전도 할당이 가능합니까? 쌉 가능.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독점도 할당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부동산도 할당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당 효율적 시장의 대부분이 완전인 건 맞지만 불완전, 독점, 부동산도 할당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 할당이 싹 다 완전? 그건 아님. 불완전 할당이 가능? 쌉 가능? 독점도 할당이 가능? 싹 가능? 부동산도 할당이 가능? 싹 가능?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입만 못 얻으면 그 어떤 시장도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완전과 불완전이 뒤에가 뭐어디서 나오냐면 일단 당장 완전 경쟁 시장은 효율적 시장 3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약성, 중강성, 강성 중 어디에 가장 흡사합니까? 그러면 강성에 가장 흡사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과 할당과 불완전의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방금 그려드린 벤 다이어그램,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지만 할당이 싹 다 완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 독점, 부동산도 초과이익만 못 얻는다면 할당이 될 수 있다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는요, 완전 경쟁은 시장을 실패시키지 않는다는 거. 불완전한 경쟁일 때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판매자, 구매자, 소수, 판매되는 물건, 이질, 진입가 태거, 곤란, 정보가 불완전할 때 시장이 실패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정리가 되셔야 되고, 이번에는 시장을 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범위를 가지고 분류하면 개별 토지, 그러니까 개별 필지마다 형성되는 시장을 개별 시장이라 그래요. 이걸 합치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되는데 이걸 전체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시장과 개별 시장 사이에 있는 무수히고 많은 시장들을 갖다 우리는 부분 시장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분 시장은 조금 더 작은 단위의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부분 시장을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을 시장의 세분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장의 차별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수요자 갖고 시장을 나누는 건 세분화고요. 공급 제품 갖고 시장을 나누는 걸 차별화라고 합니다. 차별화는 두 단어로 표시하면 내 제품을 어디에 위치시키지를 고민하는 전략, 고객의 인식 속에 내 제품을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략입니다. 제품 위치, 제품 각인 전략이 차별화 전략이라면 수요자 갖고 시장 나누는 걸 세분화라고 하는데 좀 중요한 단어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한 번 더, 수요자를 가지고요, 보다 동질적, 이질 아닙니다, 이질 아닙니다, 동질입니다.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시장을 나누는 걸 우리는 세분화라고 합니다. 세분화는 두 단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누구 가지고? 수요자 가지고.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왜 동질적이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전국에 있는 30평 아파트들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레미안이라도요. 어떤 건 50억 강남에, 어떤 건 2억 시골에 한다니까. 같은 자재를 써도요. 그만큼 이질적인 물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서울 하면 시장이 좀 비슷해지거든요. 서울 송파 그럼 좀 더 비슷해지거든요. 서울 송파 잠실 그러면 더 비슷해지거든요. 서울 송파 잠실 3동 그러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잠실 3동 안에 있는 같은 평형대 아파트는 거의 대체자라고 봐야 됩니다. 시장을 한 단계씩 세분화할수록 시장의 성질은 이질화되지 않고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질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요자 같고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시장의 세분화고, 공급 제품 특성을 가지고 내 제품을 어떻게 각인시키지, 어떻게 위치시키지를 고민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혹시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 영어 좋아하세요?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세분화는 S라고 표현하고요, 차별화는 P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세그멘테이션이고요, 차별화는 포지션이고, 여기는 없지만 중간에 T를 써요. 이게 타겟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 전략을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배우시는데, 하나는 세그멘테이션, 하나는 타겟, 하나는 포지셔닝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고요, 타겟은 표적을 잡는 거고요, 포지셔닝은 내 제품 위치 선정하는 거, 각 고객 인식 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요 얘기도 조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얘기 해도 되나요? 예.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데, 마케팅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공급자 중심이에요. 두 번째가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마케팅은 수요 공급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마케팅이에요. 그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P 4개 나오는 전략입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 요거 이번 평가 사시면 나왔어요. I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요 단계를 말합니다. 주의, 주목, 관심, 흥미, 욕망, 행동의 4단계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관계 마케팅은 브랜드와 관계되는 마케팅인데, 요 세 가지 마케팅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마케팅은 여기 있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포피는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플레이스, 유통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라이스, 가격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때 우리 부동산 마케팅 파트에 가서 감정평가 전에 바로 직전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요 STP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STP 전략, STP 전략인데, S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세그멘테이션. T가 타겟입니다. 타겟. P가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각각 뭐라 부르냐면 세분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표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차별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표차라고 부르거든요. 몇 표차? 세표. 아깝이 세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 세표차. 세표차 났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세분화 뭐예요? 그러면 수요자 가지고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시장을 나눠가는 거, 구분하는 거요 하시면 돼요. 표적은요, 나눠진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포지셔닝은요, 해석하지 않고 그냥 포지셔닝 하기도 하고요, 차별화 전략을 얘기하는 건데, 내 공급 제품을 어떻게 위치시키지, 고객 인식 속에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게 각인시키지를 고민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수요자 같고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시장을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 시장 세분화, 영어로 세그멘테이션.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 제품을 어떻게 위치시키지, 아니면 내 제품을 고객 인식 속에 각인시키지를 고민하는 노력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한다. 뒤가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안전한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판매자 구매자는 소수고, 판매되는 물건은 이질적이고 들락날락 곤란하고요, 정보는 불안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없어요. 토지의 특성, 부동성 때문에 국지성이 있습니다. 국지성. 전국적, 광역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개별성 때문에 3B가 나오거든요. 상품이 비표준적이고요, 거래가 비공개되고요, 시장이 비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틀려요.
부동산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조직적입니다.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야.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 우리 이것을 3B라고 합니다. B가 빠지면 안 돼. 3B는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상당히 곤란한 편이에요.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급 조절이 곤란한 가장 큰 이유는 요겁니다. 요거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 물량을 증가시켜 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사고 파는 데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매매 기간이 장기입니다. 그래서 환금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법적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되고요. 혹시 몰라서 매매 기간은 어때요? 그러면 이거는 장기예요. 매매 기간이 단기다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은 사고 파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단어 앞뒤에 장기가 위치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매매 기간이요? 그러면 장기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가격 왜곡 앞에는 단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니까 맞다 아니다 판단 한번 해볼래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전국적 광역적이에요. 국지성이에요. 국지성. 거래는 공개 비공개. 비공개. 상품 표준 비표준. 비표준. 시장 조직 비조직. 비조직. 이거는 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수급 조절 곤란한 이유는 부증성을 찾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매매 기간 장기. 환금성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적 규제는 과다하다. 법 규제가 많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입과 태거가 많이 곤란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유튜브로 반복해서 들으실 거잖아요. 한 번 듣고 끝내는 건 아니잖아. 나 한 번 보고 말까요? 물론 올해 한 번 보고 말아요. 내년에는 안 봐야 되겠지만 올해는 지속적으로 봐주세요. 저를. 아시겠어요? 강의 한 번 듣지 마. 두 번, 세 번 들어. 아시겠어요? 복습을 하지 말고 강의를 들어. 그냥 강의를 들어. 여러분들 저기 학원에서 실전에 강의를 해보면 독서실에서 뭐 꼼지락꼼지락 뭘 하는데 그 2페이지 펴놓고 3시간 동안 봐요. 좋은 공부 아니에요. 강의 들어 그냥. 언젠가는 이해가 돼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게끔 강의를 해요 제가. 확실히. 자, 시간 보세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진 내용은 B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6B라고 할 거예요. 6B. 방금 공부했던 거니까 대답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되죠. 상품이 비표준적이죠. 시장이 비조직적입니다. B 빠뜨리면 절대 안 납니다. 근데 이걸 3B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개별성 때문이에요. 개별성. 그리고 아까만 했었는데 그 시장 실패는요. 정보가 어떨 때 실패합니까? 그러면 B 빠지면 절대 납니다. 비대칭적일 때. 정보가 대칭적일 때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공공재라는 걸 배우시게 되거든요. 공공재는 소비를 할 때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합성 그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배제성 그러면 큰일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비경합성은 그 공동 소비하는 특성입니다. 함께 소비한다라는 특성이고요. 비배제성은 무임승차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자를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B가 빠지면 안 되는 거. 자,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되고요. 상품이 비표준적이고요. 시장이 비조직적입니다. B 빠지면 절대 안 나고요. 두 번째는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시장 실패 원인은 정보가 대칭적일 때는 절대로 시장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재라는 재화는요. 사용하기 위해서 뭐 경쟁하는 재화가 아니에요.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함께 소비할 수 있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자를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되고 상품이 비표준화되고 시장이 비조직화됩니다. 3B.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을 실패합니다. 비대칭.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B가 빠지면 절대 안 나는 6종 세트.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의, 비대칭의, 비경합,
비배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뒤에서 다 할 거니까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자, 우리 부동산학 문제를 풀다 보면 왜 이렇게 단기라는 표현하고요, 장기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단기에는요, 뭔가 좀 이렇게 괴리되고요, 뭔가 좀 이렇게 왜곡되고요, 뭔가 좀 이렇게 불일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놈들이요, 장기로 가면 일치되고 균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저거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가격 왜곡은 단기에 가격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 앞에는 단기가 있어야 됩니다. 장기에 가격이 왜곡된다 그러면 틀려요. 두 번째,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구 수익률이 클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일치하게 되거든요. 장기에는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기대 수익률이 크게 출발했을 때는요, 좀 있으면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균형까지. 처음 시작할 때 기대가 작게 출발합니다. 그럼 기대가 점차 상승합니다. 어디까지? 균형까지. 그래서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과정은, 요구는 가만히 있어요. stay here 하고 있고요, 기대가 움직여요. 기대가 크게 출발했을 땐 기대가 점차 하락하여 균형으로 가는 거고요, 기대가 작게 출발했을 땐 기대가 점차 상승해서 균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단기에는 불일치하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로 가면 또 일치를 해요. 근데 장기에 일치할 때 누가 움직여서 일치를 하냐면 기대 수익률이 움직여서 일치를 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움직여서, 기대가 크게 출발했을 땐 기대가 점차 하락을 해서 균형으로 가는 거고요, 기대가 작게 출발했을 땐 기대가 점차 상승을 해서 장기를 일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뒤에 가시면 value라고 해서 가치라는 단어를 배우시고요, price라고 해서 가격이라는 단어를 배우시거든요. 그럼 가치와 가격은 괴리됩니까? 일치됩니까? 라고 물으면 단기에는 가치는 가격으로부터 괴리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로 가면 일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이 11억에 거래되거나 9억에 거래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단기적인 상황이에요. 장기로 가면 10억짜리가 11억에 거래되면 수요가 점점 줄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10억까지 일치하고요, 10억짜리가 9억에 거래된다면 이 부동산은 사람들이 몰려요. 이렇게 싸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요. 10억까지. 장기에는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괴리, 왜곡, 불일치라는 단어 앞에는 뭐가 뜨고요? 단기가 뜨고, 일치 앞에는 장기가 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번에는 저랑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지체 없이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즉시,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반영되는 정보는 과거 정보입니다.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걸 기술이라 그래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반영되는 정보는 과거 현재 정보입니다. 특히 현재 정보 분석하는 것을 기본이라고 합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가 다 나옵니다. 과현미가 다 나옵니다. 이걸 모든 정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정보는 역사적 정보가 있습니다. 과거 정보고요, 공표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고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미래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과현미라고 그냥 기억을 해버릴게요.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하고요, 현재 정보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과거 정보까지가 부동산의 가격에 즉각 반영될 수도 있고, 과거 현재 정보까지가 부동산의 가격에 즉각 반영될 수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정보까지가 부동산의 가격에 즉각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포함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출발은 무조건 어디서 해야 되면 과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약성은 과 하지만 중강성은 과현 해야 돼요. 강성은 과현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거부터 출발. 과 약성, 과현 중강성, 과현미 강성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약성에서 출발해야 돼. 과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 보이세요? 원 안의 정보를 알면 정상이윤을 얻어요. 무슨 이윤? 정상이윤. 근데 원 밖의 정보를 알아내면 초과이윤을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정상이윤을 얻고 어떨 때 초과이윤을 얻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약성에서는 과 정상이윤입니다. 근데 혹시 약성에서 현미 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중강성에서 과현 그러면 정상이윤입니다. 중강성에서 미
하면 초과이온 얻습니다. 강성에서 과연 미 해도 정상이온밖에 못 얻고요. 원밖에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초과이온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본 적이 있다. 어디서 봤냐면 강성률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할 때 봤었습니다. 완전과 강성은 모르는 정보가 다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갖다가 과연 미,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과 강성은 굳이 특정 정보를 알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 우수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없다니까요. 근데 정상 이윤은 존재를 하는 시장입니다. 이거 아까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과 강성은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요. 초과 이윤이 없고요. 정상 이윤은 존재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원 안에 정보 알면 정상 이윤, 원 밖에 정보 알면 초과 이윤. 약성에서 과, 정상, 약성에서 현미, 초과, 중강성에서 과현, 정상, 미, 초과, 강성에서 과현미, 정상, 초과에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성에서 과, 정상이윤, 현미, 초과이윤, 중강성에서 과현, 정상이윤, 미, 초과이윤, 강성에서는 과현미, 정상이윤, 초과이윤 획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나도 힘들어요. 자, 완전과 강성은요,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세요. 초과 이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 이윤은 존재를 하는 그런 시장을 말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율적 시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할당효율적 시장인데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뭐만 없으면 되냐면 요 초과 이윤 획득이 안 되면 무조건 할당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똑같으면 되는데 정보 가치가 0, 정보 비용이 0. 요 시장 같은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완전은 예외 없이 할당이 되고요. 정보 비용 1000, 정보 가치 1000. 자 보세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면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하더라도 1000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남는 게 없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거든요. 정보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과이윤만 없으면 무조건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할당효율적 시장 공부할 때는요, 필기 하나 할까요? 필기 하나 합시다. 필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결론만 알면 되니까. 싫으면 하지 마. 좋으면 하고. 자, 필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보 비용이에요. 정보 비용. 혹시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정보 비용이 있으면 그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완전과 불완전을 구분하는 기준은 네 글자 뭡니까? 그러면 정보 비용이요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필기할게요. 초과이윤. 자,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있고 초과이윤이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초과이윤이 없으면 그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무조건이요. 할당효율적 시장이고, 혹시 초과이윤이 있다면 그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이윤 가지고 구분하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면 할당효율적 시장입니다.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 있으면 할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보 비용 없으면 완전, 있으면 불완전, 초과이윤 없으면 할당, 있으면 할당이 아닌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보 비용이고요.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초과이윤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어요? 예,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는 이유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고, 초과이윤을 두 글자로는 투기했다 그러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이나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이란 말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because of. 자,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이나 투기가 성립하는 건 왜 그래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벤 다이그램 그린 거 한 번만 더 그려드릴게요. 벤 다이그램 뭐 마음만 먹으면 10번 더 그려드릴 수 있어요. 자, 요게 할당, 아까랑 똑같이 그려볼까? 요게 할당입니다. 할당. 요게 할당이고.
요게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안에 누가 있어요? 불완전 안에 독점과 부동산이 있었죠. 그리고 빨간색이 완전이에요. 그래서 완전은 할당에 속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완전은 무조건 할당인가요? 그러면 네,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에요. 할당은 싹 다 완전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불완전히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네. 독점이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네. 부동산이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네. 뭐뭐 못 얻으면 초과임만 못 얻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입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입니다. 할당이 반드시 완전이 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불완전이나 독점이나 부동산이 할당이 될 수 있어요.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하지만 초과인이나 투기가 존재하는 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콕 집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과인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보 비용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정보 비용이 들어도 괜찮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영 천천을 기억하세요. 영영도 할당이고요, 천천도 할당이에요. 정보 비용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초과임만 못 얻으면 할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물을게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 할당이 싹 다 완전? 그건 아님. 정보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고, 독점도 할당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건 왜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과인이나 투기가 존재하는 건 왜 그래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꼭 좀 정리를 하십시다. 이번에는 정보 현재 가치인데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 2개 빼고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해요. 그리고 나눠주는데 뭐로 나눠주냐면 1 플러스 R의 N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빼안나 하시면 됩니다. 돈 2개 빼고 안 들어설 확률 곱하고 1 플러스 R N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1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일 때는 빼안나 는만 누르면 되고요. 2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일 때는 빼안나 는 하시면 돼요. 요거는 카시오 계산기는 안 돼요. 일반 계산기를 써서 빼안나 는 하면 1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 빼안나 는 하면 2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가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건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인데요. 정보 현재 가치 계산은 작년에 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뜰 가능성이 많아서 바로 문제 보고 넘어가려고요. 그렇게 해도 돼.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년짜리고요. 는 해야 됩니다.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은 40%입니다.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해야 됩니다. 60%.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기에다 대고 AC 한 다음에 요거 신도시가 들어서면 6억 5백인데요. 요거 이렇게 공부하세요. 6억 0,500만 원 이렇게 공부하시면 쉬워요. 6억 0,500 이게 6억 500만 원입니다. 빼 3억 0,250만 원을 빼야 됩니다. 3억 0,250만 원. 없으면 0 하면 됩니다. 0,250만 원. 여기서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해야 됩니다. 60% 곱해야 됩니다. 40% 곱하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10%고 2년이잖아요. 그죠? 나누기 1.1 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니까. 그래서 그 빼안나 는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빼안나 는. 그래서 답은 1억 5천만 원이 될 거고요. 요건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것도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이것도 2년이잖아. 그지? 그리고 10%잖아. 들어설 확률이 45%잖아. 그지? 안 들어설 확률은 55%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AC 하시고 12억 1천만 원 빼기 4억 8,400만 원 그리고 안 들어설 확률 곱하기 55% 나누기 1.1 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3년짜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빼안나 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년짜리는 빼안나 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년짜리 뭐 5년 빼안나 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누기 1.1 또 나누기 1.1 그럴 필요 없어. 는 하시면 지가 알아서 승해서 계산해 줍니다. 아시겠죠? 네네 선생님 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정부 현재 가치는 그냥 계산 문제 두 문제 풀고 깔끔하게 넘어가시도록 합니다. 빼고 안 들어서 확률 곱하고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가현상입니다. 여가현상은 주택이 소득 계층을 따라서 상하로 이동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상하 이동입니다. 절대로 수평 이동이 되면 안 됩니다. 상하로 이동돼야 됩니다. 즉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것은 여가현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게 저소득층이 바뀌면 여가현상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손 꺼내봐요. 꺼냈어요? 자, 고가 쓰던 게 저로 바뀌었어요. 이 무슨 여가? 하향여가. 손이 밑에서 끝나잖아. 저가 쓰던 게 고로 바뀌었어요. 상향여가. 고 쓰던 게 저로 바뀌면 하향여가. 저 쓰던 게 고로 바뀌면 상향여가인데 이렇게 여가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주택이 자꾸 질적으로 변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구가 이동을 합니다. 가구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요. 항상 신축주택 쪽으로는 고소득층이 이동을 하고요. 중고주택 쪽으로는 저소득층이 이동을 합니다. 이게 주택의 질적 변화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낡아서 아니면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새거 되면서 이렇게 가구가 이동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침입과 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침입, 천이는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여가현상과 주거분리에서 침입, 천이가 한번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나중에 중전, 저고통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또 침입, 천이 경쟁이 하게 됩니다. 침입, 천이라는 표현은 지금 공부하시는 여가현상 주거분리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도 나온다. 그때 가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공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여가현상과 주거분리의 주요 논점입니다. 그래서 수평이동은 여가현상 아니고 상하이동입니다. 주택이 소득계층을 따라서 상하로 이동되는 것을 여가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가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주택의 질적 변화, 가구의 이동, 공가의 발생, 침입천입니다. 자, 손 모양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쓰던 게 고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향여가고요. 저가 쓰던 게 고가 쓰던 게 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향여가가 아니고 하향여가가 됩니다. 고 쓰던 게 저로 바뀌면 하향여가, 저 쓰던 게 고로 바뀌면 상향여가가 됩니다. 하향여가가 왜 발생하냐면요. 잘 보세요. 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어서 하향여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결과 저가주택 공급량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번호를 매겨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1, 2, 3, 4로 고유번호 매기세요. 저가 증가, 하향 증가입니다. 저가 증가, 하향 증가. 이거 무슨 얘기인지 가볍게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에 once upon a time 고가주택이 20개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저가주택도 20개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가주택의 수요가 10개가 늘어버린 거예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이렇게 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층들은 플러스 10개 된 걸 갖다가 어떻게 충당을 하냐면 얘들 주택 10개 뺏어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 주택에는 원래 누가 살았는데? 고가 살았는데 이제 이거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 하향여가라 그래요. 그럼 결국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면 이걸 갖다 우리는 하향여가라고 하거든요. 하향여가 되고 나면 저가주택량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20개에서 30개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저가주택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플러스 10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하향여가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무슨 여가 되어서? 하향여가 되어서 저가주택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여가 되나요? 아닙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면 하향여가 되나요? 아닙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상향여가 되나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가주택 공급은 감소하나요? 아닙니다. 저가 증가, 하향 증가, 저가 증가, 하향 증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여가 되어서 결국 저가주택 공급량은 증가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여가 되어서 결국 저가주택 공급은 증가합니다. 이때 자, 여기가 고급주택 지역이에요. 고급주택 지역인데 개량 비용이 더 큽니다. 중요합니다. 고급주택 지역에서 개량 비용이 더 크면 사람들이 그 주택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럼 이 주택은 낡게 되어서 결국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어요. 이걸 하향여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급주택 지역에 하향여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클 것? 개량 비용이 더 커야 됩니다. 이번에는 저급주택 지역입니다. 저급주택 지역에서는요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새거 되고 고소득층 사용하게 되겠지. 이걸
상향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급주택 지역 가는 세월 못 막습니다. 가는 세월을 못 막습니다. 아무리 고급주택 지역도 계량비용이 커지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 안 하게 되고 주택이 낡아버리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향야가 돼버립니다. 적급주택 지역도요, 해뜰 날이 있습니다. 해뜰 날. 적급주택 지역에서도 가치 상승분이 커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고소득층 사용으로 바뀌게 돼서 재개발, 재건축 된다는 얘기지. 상향야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만 알려드리면 고급주택 지역도 계량비용이 커지는 순간 하향야가 되고요. 적급주택 지역에서도 가치 상승분이 커지는 순간 상향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옛날 노래긴 한데 서유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가는 세월. 살짝 불러드릴까? 가는 세월 이렇게 부릅니다. 가는 세월 이렇게 부릅니다.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 못 막습니다. 아무리 고급주택 지역도 계량 비용이 커지는 시기가 오면 하향야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적급주택 지역은 맨날 투자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적급주택 지역에서도 분명 재개발, 재건축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적급주택 지역에서도 해뜰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해뜰 날이 뭐가 커지면, 가치 상승분이 커지면 상향야가 되면서 해뜰 날이 있습니다. 적급주택 지역에서는요, 가치 상승분이 클 때 상향야가 됩니다. 송대관이 부릅니다. 해뜰 날. 마지막에 돌아가셨죠.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다 같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한 번 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급주택 지역 계량비용이 커지면 가는 세월 못 막습니다. 하향야가가 되고요. 적급주택 지역 가치 상승분이 끄면 쨍하고 해뜰 날이 한번 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주거분리입니다. 주거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주거지끼리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얘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플러스 인근 지역에서도, 근린 지역에서도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경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경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하게 됩니다. 할증. 고소득층 주택은 원래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할인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층들은요, 경계 쪽으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할인되거든. 저소득층 주택은 웬만하면 경계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할증되거든. 이렇게 사람들은요, 정예외비 효과를 좀 추구하려고 하고요, 부예외비 효과를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주거 분리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불량주택은 결론만 기억할게요. 무슨 문제인지 얘기하셔야 됩니다.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문제가 아니고 소득 문제라고 봐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으로 봅니다. 불량주택은 철거하지 말고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자 그래요. 그래서 불량주택은 주택 문제 아니고 소득 문제, 시장 실패 아니고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 철거 아니고 실질 소득의 향상이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 하겠습니다. 좀 더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하는 수업은 초초요약 수업인 거 알고 계시죠? 정말 결론만,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만 좀 도출해 봤습니다. 사실 이 파트는 결론만 도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지대이론,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론, 그 다음에 입지선정 이론. 그동안 학자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요, 다음 강좌에서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 입지선정 이론을 갖다가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하면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대론, 입지선정, 도시공간 구조론 다 맞추면요, 다른 공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70점대 후반, 80점대 초반 점수에서 고득점을 맞고 민법 60점 나와주면 좋고 안 나도 그만이고 이렇게 학습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아시겠죠? 다음 강좌 지대론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도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다음 영상 지대론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